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문자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도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스트리밍 KBS 1라디오 들어오시면 계속 보시면서 또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가 지금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가 되고요. 뉴스픽 코너만큼은 유튜브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치시고 다음 네이버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영상 다시 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편하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윤서영님, 김근아님, 유지은님, 아카시즈님, 커피조아님, 1975번님 다들 뭐 송 교수님, 전 평론가님 인사도 해주시고 예. 문재인 대통령 지금 신년사 하신 것도 얘기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두 분 모시고 그 얘기부터 해보죠. 아까 열심히 들으셨거든요, 두 분이. 먼저 송문희도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도 오는데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고요? 오늘 안 그래도 비가 오니까 제가 이런 날 너무 좋아해서 예, 운치가 돋는 날이거든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어머, 댓글로 정답 주시면 커피 네.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접을 하죠? 커피로? 쏘겠습니다. 네, 카톡으로 네, 쏴주세요. 퀴즈. 네. 100마디 말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머리보다 심장에 와 박힌다. 뭘까요? 이거 뭐지? 저는 모르겠네요. 일단 남겨놓겠습니다. 네. 미소. 전희연 평론가한테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답을 하시면 어떻게 지금 올라오려고 막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약을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두 분이. 네. 자, 전혜연 평론가 인사를 그냥 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예쁜 우산 든 분들을 보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대가족에서 자라서 항상 비 오면 우산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늦게 잡으면 부러진 우산을 가져가거나 우산 없이 뛰어가기도 맞아요. 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우산 없이 가는 학생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추억도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네. 자, 같이 저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같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말씀씩 듣고 오늘 뉴스 좀 들어가 보죠. 신년사 굉장히 꼼꼼하고 촘촘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 다 말씀드릴 순 없고 일단 저한테 와닿았던 거는 상대적 빈곤율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0대 제조업의 고용 부진에 이제 허리를 바치겠다 이런 말씀하셔서 네.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일단 인식하고 있다는 거는 와닿았지만 상대적 빈곤율이 개선되고 있었다는 지표에 대해서는 저는 썩 동의는 하기 어렵다. 지금 제가 체감하고 있기로는 일단 지금 양극화, 소득 양극화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산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건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혁신이라는 부분에서 뭐 규제 샌드박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네. 정말 말이 아니라 실천에서 이게 행동에 옮겨져야 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 환경을 좋게 개선하는 것 이런 부분에 좀 힘을 기울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어떤 대목을 주의 깊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어쨌든 현 정부는 다른 기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낮은 단계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많았던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 제조업 두 분이 고용 같은 부진을 부분을 해소하겠다. 보셨네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마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도입해서 아이 키우기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육아휴직이 언급된 것이 그렇게 흔치 네.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성 정책이라든가 육아휴직 문제 생활 속의 고민들을 좀 담아내려는 그런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서 쓴 용어를 봤는데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이 말은 올해 들어서 세제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이런 신호를 읽힙니다. 그리고 KBS 신년 여론조사, 신년 앞두고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지난달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네. 2020년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공정과 안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이런 여론에 나타난 국민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좀 담아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뉴스를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데 뉴스들이. 이란 사령관에 대한 공습으로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제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었어요. 이제 어떤 현안들이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그 내용들이 이제 궁금한데 송 소장님께서 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미국하고 이란 간에 뭐 만약에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까지 네. 지금 굉장한 위기감이 조성되고 그렇죠. 있는데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그 이란의 실세 사령관이 드론 공격, 킬러 드론에 의해서 사살을 당했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미국의 이란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란에서는 피해 복수를 다짐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위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위기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북한 문제,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 간의 관계에서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 부분이 난감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당장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지금 석유나 이제 유가가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올라가 버리면은 한 몇 주 차로 한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석유가 리터당 1,700원 정도 네.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카드를 꺼냈을 때는 장기전으로 들어가면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교민들의 안전이죠. 만약에 미국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를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가 미국 편을 들어서 만약에 함대를 파병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국민에 대한 공격이 표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교민의 안전에 대해서도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래서 긴급하게 안전보장회의가 소집이 된 것입니다. 네. 자, 무엇보다 지금 계속 언급해 주신 게 파병 문제인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은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좀 짚어서 얘기를 해 주시죠.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왜냐하면 청해부대가 2009년에 처음으로 작전을 했었는데 그때 인물을 보면 네. 아덴만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해적 퇴치였어요. 근데 만약에 호르무즈에서 파병을 한다면 호르무즈 쪽으로 파병을 한다면 이란의 이게 해적이라고 무슨 정규군을 상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과정이 이 임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란과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띠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정부 부처나 뭐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긴급 회의를 할 때 보면 산자부 장관이 참석했거든요. 그렇죠. 이 사안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경제에 미칠 타격이라든가 원유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정부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 파병이라는 것이 국민들 간의 찬반이 항상 엇갈리는 사안입니다. 맞아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사실 지금 미국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론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도 지금 여론을 보면 파병이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든가 재외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파병을 놓고 찬반 토론이 굉장히 뜨겁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불리는 지지층이 핵심 지지층으로 불리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 정부에서도 이 파병 문제를 놓고 지지층들이 반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실제로 2003년 그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라크 파병을 네. 놓고 굉장한 격렬한 찬반이 있었죠. 그런데 한미 동맹의 중요성 때문에 결국 노무현 대통령께서 파병을 결정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다 생각을 하지만 당시 진보 진영으로부터 굉장한 격렬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이란의 이런 어떤 악화되는 관계에 누가 더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보는 눈들이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미국이 먼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그 핵 합의에 대해서 탈퇴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북한에게 주는 시사점도 굉장히 크다. 그 아까 제가 말했던 MQ-9 리퍼라는 이 드론은 킬러 드론이라고 말씀하신 킬러 드론이라고 거? 하고 하늘의 암살자라고 얘기하는데 네. 정말 움직이는 목표물을 추적해가지고 정밀 타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것이 북미 간의 핵 협상에도 약간의 또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하는 문제는 굉장히 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빨리 그 파병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좀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지금 파병을 그 이란 대통령을 만나서 양해를 구해놓은 상태거든요. 자국민의 선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만 바로 미국과 동맹을 해서 가는 거는 조금 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란에 290명 정도 우리 국민이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아마 이 부분이 네. 굉장히 우리 정부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국민의 안전과 국익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을 보면 사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의 어떤 신뢰훼손 가능성 등을 네. 거론하면서 파병의 무게를 실어주는 조금 여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여론들마저도 지금은 조금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듯이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 네. 국제사회 여론 또 자칫하면 국내 여론이 분열될 수 있는 상황 이런 복잡한 상황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저희가 또 계속 나오는 보도들을 조금 더 예의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 최근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지만 구속은 면했고 지금은 또 학력 위조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서 지금 안양대 측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이 전광훈 목사가 그 제출했던 예전에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출했던 네. 대학원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고발을 당한 건데요. 이 개혁 성향의 한 시민단체죠. 개신교 시민단체에서 고발장을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네. 혐의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혐의 등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냈던 증명서들이 좀 미심쩍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일단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라고 이 시민단체에서 주장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대학 졸업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론을 또 저희가 다뤄드려야 되니까 보면은 그 전 목사 측 같은 경우에는 언론 그 통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니던 안양대 전신인 대학 신학교에 입학해서 4학년이 됐었는데 학교가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당산동에 있던 신학교에서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서류상의 문제나 뭐 학점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뭐 전광훈 목사의 행보는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종교인들의 이제 어떤 이런 정치적인 의사 표현 방식 또 이번에 학력 위조 의혹과 관련된 윤리 의식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기본적으로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종교인 자체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참정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절에 가거나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나 스님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하면 사실 좀 와닿지도 않고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이런 어떤 정치에 참여하는 의사표시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목사라고 얘기하지만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그 방법이 목사로서 말하기 좀 어려운 얘기까지 좀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도 물론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히틀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한국이 인민공화국이 된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고 늘 공산주의라는 얘기를 하고요. 기독교가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금의 상황을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한기총이라는 게 개신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이 정치가 종교에 참여하는 방식에 있어서 고 김수환 추기경처럼 어떤 정말 큰 어떤 공공의 선을 위한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의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종교인들이 사실 과거 군사독재 시대나 어려웠던 시절에 학생들을 보호해 주거나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쨍 같은 경우 보면은요. 낙과를 팔지 못해 울고 있던 농민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수녀님들이 앞장서서 잼을 만들어 파는 것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과거 독재 시절에 학생운동이 정말 하던 사람들이
도망갈 데가 없으면 성당으로 도망가면 거기에서만큼은 정말 신부님들이 나서서 그래도 이건 아니다 하고 청년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셨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어려운 시기 보면 독립운동에 또 우리 스님들이 앞장섰던 그렇죠. 거. 그래서 예. 종교인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또 다른 지도자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종교인들이 존경받는 이면에는 강자가 아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와 혐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너그러움이 기반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최근에 종교인들이 주도하는 일부 집회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이 증오 발언, 혐오 발언이 너무 많고요. 나아가서는 색깔론까지 제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색깔론으로 인해서 사실 무고한 피해를 입은 분들도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라는 거는 자유이지만 주변에 있는 지금 주민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특히 주변에 이제 장애인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제발 좀 수업도 듣게 해주고 해달라고 이제 민원을 넣었는데 일부에서 이 사람들까지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 좋습니다만 이런 걸로 또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 숨어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책임은 다하지 않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세금 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종교라는 것이 신도들에게 힐링과 어떤 치유를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오히려 그 반대로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각 종교에 막론하고 신도가 종교인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참 암담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특히 이 정광훈 목사 케이스는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 탄압하지 말라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 거는 정치 세력이 종교를 이렇게 어떤 세력화에 활용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앞서 파병 문제에 대해서 박정호님은 파병은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커피조아님은 파병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서로 다른 의견을 주시기도 했고요. 5215번님께서는 앞서 얘기해 주신 여론조사의 내용의 표본 오차를 설명해 줘야 된다. 예, 이거는 저희 방송에서 아마 다른 부분에서 준비해서 나갈 겁니다. 저희도 확인해서 나중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송문희도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 전혜연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낮에 혼자 있던 그 미용실 여주인한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이런 일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또 일어난 거라는 느낌이 들고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비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혼자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게를 여성이 만약에 이렇게 업주일 경우에는 특히 이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좀 겁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성 1인 점포 보호 대책 아직 뭐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혜연 평론가께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까요? 서울시에서 1인 여성 점포라든가 네. 1인 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사실 실시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300개소 정도에 설치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디지털 비디오 창을 만든다고 하는데 디지털 비디오 창. 예, 집 안에서 이제 모니터로 외부 사람을 볼 수 있고 제가 주목하는 화면 캡처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 사람이 왔는지 아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뭐 휴대용 비상벨이라든가 현금민 보조기 사업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역으로 아직 확산되지는 못하고 주로 여성 1인 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관악구, 양천구의 일부 중심 지역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사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대다수 정책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서울시가 재정이 또 풍부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여성 가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구나 이런 데서 관심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 거주하다 보면 정말 위험한 곳은 지역의 외진 곳에 있는 그렇죠. 여성들이거든요. 물론 1인 여성 점포도 위험한데요. 보건소라든가 주요 사업소의 분원 같은 데 보면 정말 너무 외져서 여성이 아니라 남성들도 무섭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혼자 계시는 경우도 그렇죠. 많고. 예. 그래서 비용 예. 문제를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이 아직은 취약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요. 심지어 외진 곳에 있는 경찰들이 근무하는 초소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침까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외진 곳에서 근무하는 뭐 공무원 분들이라든가
사회단체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보안 문제도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실제로 뭐 네일샵이라든가 피부 관리 마사지샵 이런 데 보면은 여성 업체 혼자 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닫힌 공간에서 문을 닫고 있는 경우에 누가 알 수도 없는 이런 데서 갑자기 만약에 손님이 돌변한다 이러면은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그렇죠. 없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협감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여성 업주 같은 경우에 낯선 남자가 계속 와서 주시를 하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은 그냥 가버릴 때 굉장히 안전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재정의 결국에 돈의 문제거든요. 하다못해 뭐 급한 상황이 왔을 때 발로 딱 누르면은 뭔가 이 시스템이 경찰서로 연결되는 무선 벨 같은 것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돈이 드는데, 문제는 재정이 취약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더 설치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 얘기하셔서 국가 차원에서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로 국회가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지금 앞두고 있고, 필리버스터 대치 국면은 이번에는 좀 피한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떤 입장인지, 또 주요 국회 일정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한번 국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원래 그 본회의를 강행하겠다 막 이런 분위기로 갔었다가 네.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하고 나서 그 전격적으로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뭔가 좀 분위기가 그 격돌이 조금 가라앉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당분간은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사실 그 제1야당으로서의 자유한국당이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쓴소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이라도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제1야당의 모습은 이래야 한다. 그 적어도 생산적인 비판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고, 특히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그렇죠. 발목 잡기를 한다는 어떤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이제야 일식을 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뇌관은 계속 남아있다. 유치원 3법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걸 둘러싸고 아마 많은 또 갈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치원 3법은 꼭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유치원 3법이야말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생 법안입니다. 유치원 문제 계속 문제되게 됐었는데 아직까지도 통과 안 되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의 문제 이런 걸 들어서 하는데, 지금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아이들이 제대로 급식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두 번째로 자유한국당이 왜 바뀌었을까? 이건 최근에 어떤 보수 진영에서 움직이는 새로운 움직임이 좀 압박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새로운 보수당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재영님 나설 거고요. 안철수 전 대표 곧 있으면 그렇죠. 귀국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이제 막 분산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사실 인재영입 1차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황교안 대표에서도 계속 공격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였다가는 자칫하면 설 민심 때 굉장히 혹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야 전선을 유지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방안, 대안 출구 전략을 마련하자는 어떤 고민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 생산적인 정치를 하려면 잘 싸워야 하는데,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에 나가서 어떤 강경한 투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원내에서라도 뭔가 협상하는 모습,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실 총선 D-Day 99일 남았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늦은 때란 없다.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선거 일주일 전에도 완전 출렁일 수 있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하는 정당에게 국민은 마음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잊지 말아야 되겠네요. 자, 지금 KBS 1TV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또 알고 싶고 또 계속 지켜보실 분들은 또 방송 같이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송문희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퀴즈 답변을 몇 분이 보내주시긴 했어요. 가윤아님은 정답 미소입니다. 유튜브는 감동 마음. 네, 뭐 비슷한 걸 보내주셨어요. 커피 좋아님은 사랑, 이면봉님은 미소, 이렇게 세 분이 보내주셨는데, 차후에 이현봉님 연락 주세요. 네, 이면봉님 어디로 전화번호 남겨주십시오. 네, 전화번호를 본인이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리겠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